국민TV 시사 토크쇼 맘마이스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맘마이스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모실 분은 이분 출연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섭외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죠. 네. 이미 섭외가 된 다음에 일을 터뜨리셔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다행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최고 화제의 인물이거든요. 요 얘기만 오늘 한 30분에 될 것 같은데. 아주 꿀맛입니다. 네. 한 잔씩 마실 때마다 건강해지는 숨 가득 천연 발효식초 숨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숨초는요 혈액순환이나 혈관 건강 또 소화 촉진 변비 해결 결국 이게 다이어트로 또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도 여러분의 몸에도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연식초 숨초입니다. 네, 지금 전국 200여 곳의 카페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메뉴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숨초 총판 영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32-715-4199 032-715-4199번입니다. 홈페이지는요 숨 가득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숨 가득으로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되니까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손님 모셔야죠. 네.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어쩌면은 네. 빨리 나와서 네. 털고 가는 게 털고 가시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 한창인데요. 네. 웬만한 금메달 리스트보다 훨씬 더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의 진정한 주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모시겠습니다. 금메달 리스트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올림픽 팬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여기가 굉장히 유쾌한 토크쇼를 하는 곳인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렇게 유쾌한 분위기에서 말할 그런 마음이 아닌데 맞아요. 그런데 약속한 거라서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자리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점잖은 사람이라면 나오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네. 이거 안 어울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또 조롱할 겁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거 보시는 시점은 아마 녹화 시점보다 좀 늦을 텐데 이미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좀 뜯긴 뜯어야 되잖아요. 또 여기 오니까 네. 여기 지금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네. 힘내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위로가 좀 됐습니까? 네. 네. 대신 오늘 울기 없습니다. 우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좀 어떻게 일단 뭐 저는 국민들께서 경위와 어떻게 됐던 간에 네. 질책을 하셨으니까 그 질책을 제가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성찰하고 그리고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좀 더 이렇게 좀 더 사력 있게 생각을 해볼 걸 하는 그런 반성을 합니다. 네. 의원님에 비해서는 뭐 좀 소소합니다만 저도 욕을 먹어보니까 견디기가 쉽지가 않던데 솔직히 마음고생 많이 심하셨죠. 제가 뭐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이 배움의 길이구나. 모든 것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아주 탄탄하게 그냥 평탄하게 가도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인데 이런 또 심한 제동이 하나 걸려가지고 여러모로 참 속상하시겠습니다. 지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소한다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더라고. 하여튼 뭐 이번 일에 대해서는 뭐 사과도 이제 많이 하시곤 했는데 어쨌든 뭐 그만해 이제 할 만큼 했잖아. 그래? 그만해. 알았어. 근데 제가 실제로 화면을 보니까 정말로 제가 이렇게 좀 확 도드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쿠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열심히 응원하시는데 이제 국민들 눈에 보기에 그것이 좀 약간 튀어 보이거나 아니면 뭐 국민들 눈에 그게 질책을 하시니까 저는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요 문제는 요 정도로 요 저희가 정도. 정리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전환해 주세요, 정현 씨.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불금쇼에서도 우리 박영선 의원님을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MB 저격수로 네. 저희가 이제 모셔서 MB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제 뭐 거의 끝을 향하고 거의 있는 것 같아요. 목 끝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이 언론 요즘 분위기를 보면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목 끝까지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람만 좀 연기만 피우고 있는 건지 사실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제가 네. 보기에는 거의 골목 막다른 골목에 서 있죠. 몰아넣습니까 확실히? 네. 몰아넣고 이제- MB가 네. 막다른 골목에 서 있고요. 네. 그럼 조만간 서초동으로 한번 나오시겠군요. 저는 법정에 쓸 수밖에 없다. 아. 네. 이제 그 MB의 비호 세력이 이제 거의 없는 듯해요. 삼성도 약간 좀 끄는 것 같아요, 끈을. 이제 삼성은 제가 보기에는 네.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데요. 네. 그 일을 시킨 당사자가 이건희 회장이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지금 거의 뭐 혼수 상태니까 네. 검찰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정점이 이제 이건희 회장인데 음. 이건희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다. 지금 전부 이런 진술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시를 한 사람이 거의 지금 식물 인간처럼 네.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히려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뭐라고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도 불려나갈 없고. 수도 없고 네.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MB의 죄를 밝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야? 아니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지금 도저히 뭐 검찰 진술이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그 상대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MB나 이런 사람들 처벌하기가 더 어려워지나요?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수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네. 되는데 어쨌든 이학수라는 분의 진술이 있으니까 네네네. 저는 이 진술을 가지고 MB를 소환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스 도곡동 땅 네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관한 그 서류도 제 짐작에는 영포 빌딩의 그 압수수색에서 네네. 많이 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마지막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네. 야, 이 MB가 만약에 법정에 서게 되면 그때 또 한번 저 포토라인 서를 때 옆에 또 한번 가셔야죠. 이거는 진짜 그때는 결정적인 돋보이게 역할을 하셨으니까. 서셔야 돼. 이건 서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왜냐하면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냈죠. BBK 그렇죠. 얘기를. 네. 근데 그때는 네네네. 언론이 제 얘기를 거의 받아주지 않았죠. 네. 기사를 거의 안 써줬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네네. 심지어는 이런 언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받아다가 그 자료를 보도한다 그러고 실제로 보도도 안 하고 나중에 그걸 MB 쪽에 갖다 준 언론사. 야, 그 그런. 심하다. 야, 기대기네 진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상처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와, 심하네. 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하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느꼈죠. 근데 요즘 보면 그 언론사가 열심히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 이 문제에 대해서요. 네. 대충 어딘지 감은 오긴 합니다만. 야, 이번만큼은 네. 그 포토라인 피니시 라인에 우리 의원이 가셔도 돼. 피니시 라인. 피니시 라인에 서도 된다고 거기는. 그건 제가 허락합니다. 네. 야, 그건 진짜 만약에 포토라인 서면 보람이랄까 하여튼 뭐 그 감회 같은 게 다른 여타의 의원들과는 차원이 다를 다르지. 것 같아요. 그건 달라. 네. 가서 뭐 그 얘기는 할 수 있죠. 제가 MB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토론회 끝나고 나오는 복도에서 만나서 맞아. 제 눈 똑바로 못 쳐다보시겠죠. 이 얘기 했다가 네. 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뭐 이러고서 네, 이제 네. 서로 좀 그랬으니까요. 왜 그러세요? 저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그 얘기를 한 번쯤 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진짜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되면 진짜 이건 역사의 드라마일 진짜 것 같아요. 드라마지. 제 눈 똑바로 못 쳐다보시겠지. 한마디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때 MB가 저기 미쳤나 저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네.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제일 핵심 중점을 두셨던 두 파트가 삼성이랑 MB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다 같이. 근데 삼성은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삼성은 좀 힘든가? 삼성은 힘들죠? 삼성은 깔딱고개를 넘어갈 것 같다가 또 다시 안 돼, 안 돼. 네, 네. 또 다시 뭐 오뚜기처럼 좀 약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네.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네. 많이 낮은 거죠. 어. 과거에는 그냥 다 무죄로 나왔으니까요. 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걸어놓긴 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한 다리 네. 정도는 걸어놓고 한 다리는 풀어주고 네. 뭐 이런 식이죠. 이 판결문을 보면. 네. 근데 과거에는 제가 이제 MBC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삼성 뭐 이재용 그 부회장이 BW 전환 사채를 뭐 편법으로 뭐 어떻게 했다 네네네네. 이런 보도를 나갈 때 이게 제가 퇴근을 해버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오면 방송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왜 안 나갔냐 그러면 제가 녹음을 해놓은 테이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도할 때는 끝까지 퇴근 안 하고 지켜서 방송 나가는 거 보고 그리고 퇴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원래는 한 6시 7시면 이제 녹화된 거 다 이렇게 넘기고 이게 퇴근하시면 네, 9시 네, 뉴스 네. 집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네. 그때는 테이프를 넘겼는데 테이프가 없어졌다고 거짓말 한단 말이죠. 그 테이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못 나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또 그거 챙겨가지고 퇴근 안 하고 그거 나가는 것까지 끝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퇴근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그 대법이 아직 한 번 남은 거잖아요. 한 번 남았죠. 예, 근데 네. 거기서 뒤집힐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죠. 저는 대법원에서 굉장히 토론이 치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재판하고 네. 이 이재용 재판하고 똑같은 뇌물을 가지고 한쪽은 뇌물이라 그러고 또 한쪽은 아니라 그러고 네. 또 안종범 수첩도 한쪽은 인정을 하고 한쪽은 인정을 안 하고 뭐 이렇게 판결이 충돌되는 거죠. 그렇죠.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충돌하는 이 현상을 대법원에서 대법관님들이 어떻게 바로잡을지 저는 굉장히 이게 궁금하고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그 정의가 살아있느냐 아니냐에 굉장히 큰 잣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아마 이것은 조금 토론이 굉장히 격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저는 하다. 일부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일부. 그래요? 네.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네. 그 독일로 보낸 돈 있잖아요. 해외 송금. 네, 해외 송금 부분 네. 그걸 다 무죄로 처리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최순실 씨 재판에서는 그게 유죄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유죄가 되면 사실은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네. 그럼 다시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파기환송해가지고 다시 보내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심리를 하면서 시간을 또 끌겠죠. 네.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아니 그 의원님 주도하에 이 대한민국 사법 개혁 좀 하면 안 됩니까? 사법개혁 제가 조금 하다가요 네. 멈췄는데요. 심각해요 진짜. 제가 한 사법개혁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검찰과 경찰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는 거. 요거는 제가 한 사법개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법조문을 들여다보는데 경찰은 검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나라 법조문에 있을 수가 있을까? 21세기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의원한테 이거 이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한참 들여다보더니 우리는 그냥 달달달달 외웠던 거라서 느낌이 없대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딱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법조인 출신에게 물어보셨구나. 네, 법조인 출신에게.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지금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법조문에 그대로 있냐.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 연유를 찾아보니까
일제 시대 때 있었던 법조문이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이게 이제 60년간 계속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명령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경찰은 검사 앞에서는 완전 그냥 정말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네네네.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의 권한이 너무 권력이 세고 그다음에 뭐 수사권, 기소권 온갖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쵸. 그 안에서 수사가 조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 거죠. 네, 네. 아니 판결문도 공개를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판결문도요. 과거에는요. 이 공개를 안 해도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공개할 이제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되게. 네, 안 해도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도 제가 이제 사법개혁 그 법사위 간사하면서 이건 했던 모든 것입니다. 판결문이 다 공개되게 돼 네, 있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그 판결문 중에서요 판사가 뭐 개인정보보호라 그래서 이름을 다 지울 수는 있게 그렇게 되어 그거야 있습니다. 뭐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좀 더 다른 게요. 미국은 그 판사가 이거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정한 것 이외에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BBK 사건도 제가 미국의 법정에다가 신청해서 그 수사 자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이렇게 해서 딱 이명박이라는 이름으로 된 수사 기록을 다 달라. 그럼 미국에서 다 줍니다. 법정에서. 그랬던 거고요. 노소영 씨 외화 밀발출 사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과거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네네. 그것도 제가 그렇게 해서 특파원 시절에 특종을 하게 된 거죠. 네. 이 사법부의 판사님들한테 주어진 권한은 사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뭐 판사의 독립성 뭐 이런 부분.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하라 이런 뜻으로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그것을 양심에 따라 판결해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이것이 조금 남용되는 그런 경향은 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판사나 검사의 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투표로 국민들이 투표해요. 처음에 저는 특파원 가서 굉장히 그게 이상하게 보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 판검사를 투표를 하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야 이 판검사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현재의 판사님들도 국민을 좀 더 무서워할 줄 아는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판사님들이 조금 더 돼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자, 박수 하나 내릴게요.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출생에 관련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야 이게 다 죽겠어. 장난이 아니에요. 여성 호신용으로도 아주 좋은.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홈쇼핑 아닙니까? 어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데. 인공지능이야. 여보, 요거 사라. 내가 이 맛에 입안무하지. 안경수사대가 나와요. 운전면허 땄을 때 그 이후에 파고나. 통째로 드시게요? 어떻게? 맛있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쥐었다가 쓰는. 이거 가져가도 돼요? 좋은 거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국민마켓으로 지금 달려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가워라. 기부 20억 돌파한 하나 사면 하나 기부하는 착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의 RTG 오메가 3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오메가3는 혈관에 기름칠을 해서 원활한 혈액 순환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엔젤스는 좋은 원료 쓰기로 유명한데요. EU의 기준보다도 오히려 더 엄격한 이 자체 기준을 통과한 안정된 또 좋은 원료만 공급하는 세계 3대 오메가3 메이저 회사 이팍스 원료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다도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고 현존하는 오메가3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의 오메가3 제품이니까요.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엔젤스를 검색하시거나 국민마켓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의원님이 하셨던 훌륭한 일들 정리는 이제 대충 된 것 같고요. 네. 또 우리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유, 네, 최욱 씨 아시잖아요. 급하거든요. 네. 이거 급해요. 자, 아니 자꾸 급하시다 그러는데 사실 뭐 그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로.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의원님 굉장히 급합니다. 네. 일단 박원순 시장 있고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병도 의원도 지금 네. 얘기한 거고 네. 정봉주 전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나요? 아니면 지금 거의- 아직은 거의 뭐 거의 하는 던졌다고 분위기로 봐야 가고 되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막강한 건 뭐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분들 가운데 정봉주 의원이 인지도 면에서 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인지도는 의원님이 최고입니다. 박영선 의원님이 원래 최고지만 네. 인지도는 최고예요. 아니에요. 정봉주 의원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팬이 많아. 아니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뭐 현 시장 포함해서 그 이제 경쟁자분들과 비교했을 때 의원님만의 강점은 뭐가 있는 건가요? 저만의 강점이요. 네. 어, 서울시장으로서 박영선은 민주당이다. 그런데 아주 파란 민주당이다. 파랗고 강한 민주당이다.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뭘좀 생각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제가 오늘도 파란색 옷을 입고 왔는데요. 네. 저는 첫째,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두 번째는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 서울의 파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의 하늘. 그 박원순 시장 아주 관심 많다가 네. 약간 붙잡고. 네. 왜냐하면 요즘은 이 도시가 선진 도시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잣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바로 공기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도시에 갔을 때 정말 상쾌하다 이러면은 도시가 다 예뻐 보이는데요. 도시가 막 미세먼지 껴있고 뿌옇고 막 이러면 네네. 인상이 찌푸러지면서 여기는 좀 후진국형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근데 시장님이 그게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먼지가 저는 우리나라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먼지는 네. 이제 제가 사실은 도시지리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도시지리학 속에 이런 그 기후지리학 또 네. 수질지리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옛날부터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북경도 5년의 계획을 세워서 요즘 공기가 서울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런던 옛날에 런던 하면 안개 끼고 스모그. 뭔가 지저분하고 네, 스모그 있고 네. 근데 런던도 지금 굉장히 공기가 깨끗해졌거든요. 네.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쿄도 아주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도전하면 고칠 수 있다라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첫째, 저는 이 기술 혁명이 발달하면서요. 네. 수소 전기차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수소 전기차에 투자하면 이 미세먼지 문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그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미세먼지를 99.9999%까지 걸러내거든요. 다만 문제는 여기에 이제 그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그러니까 수소 전지차는 매연을 안 내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공기 걸러냅니다.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냅니다. 차량이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요? 네. 기가 막히네. 네. 근데 다만 여기에 이제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네. 저는 이 재정 투입되는 부분 때문에 수소 전기차 이야기를 제가 이거를 꺼내도 될까 뭐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네네네네. 쓰면서 하루에 50억씩이 하늘로 날아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는 이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네. 그 돈으로 수소 전기차에 예산을 투입하면 이거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수소 전기차 이야기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첫 번째 꺼냈던 것이고요. 지금 양산되는 수소 전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평창 올림픽에서도 수소 전기차가 70대가 그 운송 수단으로 지금 현재 시험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외 차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는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네. 제일 먼저 이것을 그 상업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아베 수상이 이미 2017년도 9월달에 수소 경제 시대를 선언을 했죠. 앞으로 우리는 수소 경제 시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다 수소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 도쿄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확대하겠다. 이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수소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충전소 문제인데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그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약 하나 설치하는데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 15억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수소 전기차가 전기차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게 단점이죠. 단점인데 이 부분도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보면 2017년도 세계를 바꿀 세계 10대 기술에 수소 전기차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소 전기차가 비싼 이유가 그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기술에 그 스파크에 그 플라티늄을 썼었는데 이 플라티늄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 백금보다 비싼. 네네네네. 근데 이거를 굴이나 다른 그 싼 재료로 바꾸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수소 전기차 값이 앞으로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상용화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책으로 이것이 하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물 관리 대책을 지금의 어떤 그 수직형에서 수평형으로 바꿔주면 이 미세먼지 대책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 관리를 물 관리를. 수평으로 하는 것과 수평으로 하는 그 미세먼지가 그거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예. 예를 들어서요. 미세먼지가 아침에 굉장히 많이 껴 있는데 그날 가랑비가 쫙 뿌려버리면 네. 갑자기 미세먼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 물과 미세먼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도시 자체를 좀 촉촉하게 적셔 놓으면은요, 이 미세먼지를 상당량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촉촉하게 적시는 건 뭐 소방차 같은 걸로 이렇게 물 근데 청소하면 소방차로는 이제 그거는 불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그 수돗물을 써야 되니까요. 네네네. 그 수돗물 값이 그거는 예, 감당을 예, 할 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그걸 빗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럼 건물 같은 데서 평소에 빗물을 담아놨다가 담아놨다가 네. 아 그걸 이용해서 이용해서 네. 야 그것도 보통 예산으로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그 같다. 예산이 근데 생각보다 적게 듭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을 실험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그 실험하는 네네네. 곳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네. 것들을 다 이제 임기 내에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경은 5년 걸렸는데요. 네. 서울시장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그 4년 안에 이것을 가시적인 성과를 저는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수소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뭐 미세먼지 문제 또 경쟁력. 또 경쟁력이요. 네. 아 그것만 해도 돼. 서울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전진기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래 서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 미래 서울에 대한 준비가 저는 그렇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그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자율주행차입니다. 네. 근데 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는데 이 자율주행차 시대를 만들려면 미리 투자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원리는 평창 올림픽에서 왜 오륜기 드론이 오륜기를 이렇게 네. 만들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네. 하늘에 1,200대의 그 드론을 띄워서 네. 그런데 그것이 컴퓨터로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차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 도심에서 이제 자동차가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려면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프라가 깔리면 이 도시가 교통 체증도 상당히 완화됩니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교통 체증이
굉장히 많이 완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교통체증 완화하면은 역사에 남을 서울시장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네.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요 차선을 막 바꾸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네. 근데 자율주행차는 컴퓨터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선을 바꾸지를 않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랑 서울시장이랑 무슨 관계예요? 아 그거 시장이 준비해야죠. 그런 인프라를 깔아야죠. 그런 인프라를 깔아서 서울의 자율주행차의 그 어떤 서울하면 자율주행차의 도시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면요.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다 와서 벤치마킹하겠다고 올 거요. 네, 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그게. 네. 그 임기 내에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봐? 저는 그게요. 뭐 예를 들면 서울 전체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쉽지 않다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자율주행차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깔아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인프라를 깔 수 있는 장소가 서울에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강북 강변도로라든지 올림픽대로라든지 왜 계속해서 쭉 가는 그런 도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도전해서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어떤 그 정책 자체가 네. 저로서는 약간 SF인데. 지금 SF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가능하시다니까 네, 한번 네. 믿어보겠습니다. 입고 걷기만 하면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속옷이 있다? 틀어진 골반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골반의 상태를 검사해 보았습니다. 바디로직을 입기 전 제자리에서 50걸음을 걸어본 후 바디로직을 입고 걸어보겠습니다. 이야, 눈에 띄는 변화. 바디로직의 특허 기술인 토크밴드의 회전력이 근육과 골격을 자극해 골반을 바로잡아줍니다. 입고 걷기만 해도 통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디로직은 상품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효과가 없으면 세탁하거나 사용한 후라도 100% 환불 보장. 자세한 환불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바디로직을 검색하세요. 나한테 맞는 것도 있었네.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고객 중심 컨설팅을 실천하는 리모델링 전문 보험사 올바른 보험 올보넷,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요즘 현대인들은 보험을 뭐 여러 개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게 보장받을 때는 막상 보장받을 게 없는 게 대다수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내 소득 수준에는 적당한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을 만한 부분 없는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물어볼 곳이 바로 올보넷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저만 해도 지인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네. 그 중에 3명이 그만뒀어요 보험을. 해야겠어요? 지금 해약도 못하고 그냥 끌고 계속 가는 거 내고 아니겠습니까? 가니까 뭐 보장하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네. 바로 저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함께 상담받아서 보험 다이어트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1670-7639 1670-763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올보넷, 올바른 보험입니다. 올보넷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주 편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걸 하시려면 일단 서울시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돼야 되는데 네. 일단 그 경선 때는 경선 혹시 결선 투표를 가나요? 아직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룰이 없어요? 정해진 룰이 없고요. 네. 아마 당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그 예측 불허의 상황에 늘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었던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대로 이것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비를 해서 당에서 아마 이것은 준비를 잘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찌됐든 지금 이 분위기로 간다면 박은순 시장이 또 한 번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르지. 아이 자꾸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런데 그거는 네. 박원순 시장의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시장으로서 미래 대비를 좀 부족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서울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 어. 그러니까 벌써 6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이 5년 동안에도 그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뭔가 역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 6년 동안 박원순 시장님이 뭔가 서울의 미래는 이거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제시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6년 동안 박원순 시장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네. 제가 만난 서울 시민들은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MB 하면은 청계천, 뭐 중앙차로 이렇게 나오듯이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꼭 뭐 그렇게 저는 건설 인프라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면 비전. 뭔가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율주행차 문제도 그렇고요. 또 블록체인 문제도 그렇고요. 네.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서울 코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서울 코인. 네, 그래서 서울형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봉사를 지금 저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봉사 활동하신 거를 서울 코인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울 코인을 가지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이런 차도 마실 수 있고 재밌다. 이렇게 되면 그 재정을 풀지 않고 예산을 쓰지 않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게 그 안에서 도니까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대신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어떤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올망졸망 그런 어떤 재미있는 사업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업의 연장성산에서 또 서울이 계속 간다면 저는 서울의 경쟁력이 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산업연구원에서 국가가 만드는 보고서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이게 처음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인구도 줄고 있고 그 일자리도 줄고 제조업도 줄고 지금 그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의 경쟁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상승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울이 쇠퇴를 하게 되면 서울의 성장이 멈추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는 거고요. 이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추면 저는 문재인 정권에게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의 성장이 멈춰가는 이 쇠퇴한 서울을 다시 활력 있는 서울로 젊은 서울로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욱 씨는 자꾸 이간질을 좀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뭘 이간질이에요? 박원순 시장 단점 자꾸 들춰내려고 아니죠. 그러고. 유권자로서 나는 알 권리가 있죠. 아니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당내에서는 우리 의원님에 대한 뭐 호감도라든지 지지도가 서울시장에 대한 이런 게 꽤 있습니까? 최근에 뭐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네. 박원순 시장은 30에서 35% 그 박스권에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 네. 이제 당내 경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이런 거죠? 네네. 네. 전 그냥 일반적인 네네네네. 여론조사. 저는 이제 15%에서 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19.9%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요거는 충분히 역전 가능한 수치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문가. 어디 전문가일까? 예. 그러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우위에 계시는 거군요.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보면. 네,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다음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오 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왜 가상 대결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야권에 뭐 예상되는 후보들과 붙였을 때도 높게 나오시는 편인가요? 네, 가상 대결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나와도 이기고 제가 나와도 이기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네.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안철수 씨가 나오게 되면 또 양상이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아. 안철수 후보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까?
저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돌파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야, 그럼 만약에 박원순 시장이랑 안철수 씨가 붙으면은 진짜 그 그림 재밌네요. 그 구도는 저희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구도는 아니죠. 한번 양보를 했던 뭐 이런 여러 스토리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뭐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나경원 의원도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황교안 전 총리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황교안 참 좋아해 보면. 어쨌든 3자 구도는 뭐 거의 틀림없이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3자 구도요. 저는 바른미래당 네. 하고 자유한국당 하고 여기가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 여기서는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빅딜할 가능성도 빅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쉽지 않겠네요. 또 결국. 왜냐하면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가 현 지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은 현재로서는 제일 높게 나오는 사람이 어쨌든 안철수 후보니까. 네네네네. 쉽지 않아. 혹시 우리 저 대통령의 뭐 이런 진짜 좀 구태의연한 질문이긴 한데 대통령의 복심은 어디 있다? 없어. 그런 건 없어? 없어. 아이. 네. 원래 대통령께서는요 내색을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제가 원내대표 나갈 때도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의원이셨죠. 찾아갔었어요. 도와달라고. 네. 공문이니까. 네, 잘 될 겁니다. 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시다. 하면서, 네.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안희정 지사 그 당시에 경선했잖아요. 네. 그 안희정 지사 경선할 때도 저는 사실은 문자를 보냈었어요. 제가 이번에는 안희정 지사를 잠시 돕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답을 하셨어요. 오, 네. 네. 그러면 본선에서는 다시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분이시죠. 네. 야, 진짜 쿨가이네요. 네. 와.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셔서 그래. 네, 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제가 그냥 안지사 도와주러 가면서도 제가 문자를 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여튼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하셨으니까 그러면 선거에서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려고 선거를 하시는 걸 거고 그러면 이제 좋은 정책들 뭐 좋은 공약들 당연히 있으시지만 이 선거 이기기 위한 뭐 전술들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나의 필살 전략.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요. 서민과 젊은이가 도심에 살아야 한다. 도심에. 아, 그것도 역시 SF인데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여튼 가능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정책 발표할 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생각을 왜 더 강하게 하게 됐냐면요. 네. 작년 12월 달에 독일을 방문했는데 그 메르켈 총리를 만났어요. 네. 그런데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국가 운영 철학이 그겁니다. 서민이 도심에 살아야 된다. 이게 국가 운영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 뭐 베를린이라든지 뮌헨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말 헌법도 고치고요. 그러니까 집값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예를 들면 호화 주택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허가를 받아야 되냐? 네. 호화 주택을 져서 집값이 올라가면 그것이 서민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 호화 주택의 기준이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예를 들면 방이 3개가 있는데 화장실이 2개인 거. 이게 호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왜 화장실이 2개가 있는지를 허락을 받아야 돼요. 화장실은 1개. 이게 다 평당 분양가를 올린다는 거예요. 화장실이 2개가 있으면. 방 3개, 화장실 2개가 호화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게 다 서민에 맞춰 있어요. 그리고 물가도 서울보다 한 3분의 1 가격? 굉장히 싸요, 물가가. 그래서 왜 이렇게 물가가 싸냐 했더니 그걸 다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무조건 서민은 도심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을 뭐 개발하거나 재개발하거나 했을 때 우리는 막 다 쫓겨나잖아요. 네. 쫓겨나고 막 다 변두리로 가고 뭐 네, 어디를 네. 다른 경기도로 이사 가고 막 젊은이들이 막 그러잖아요. 네.
그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네, 안 그러니까 되는데. 정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임대주택을 또 짓더라고요. 어디를 개발을 하면 그 근처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근데 물론 그런 어떤 현실이 우리나라 서울의 현실하고 딱 맞아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그 도시의 인구는 보통 커봤자 200만, 뭐 250만 요 정도거든요. 대부분 100만 뭐 이래. 그래서 우리 서울이 약 1000만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직수입할 수는 없지만 변형된 형태로 어쨌든 우리도 도심에서 서민과 젊은이가 살아야 이게 도심이 활기가 있거든요. 활력.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은요. 아까 제가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이 쇠퇴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네. 서울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인구가 30, 40대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 달에 빠져나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굉장히 숫자가 큰데 그러면 30, 40대가 계속 빠져나가면 그 도시는 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30, 40대의 젊은이들이 도심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이것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 왠지 저한테는 자꾸만 그 SF처럼 들리는데 거기 현실화만 된다면 와 정말 그 꿈의 도시가 되긴 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가야죠. 혹시 그 모토 있습니까? 뭐 어떤 서울 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보통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뭐 선거운동 때도 그렇고 뭐 정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저는 현재까지는 그냥 I love 파란 서울. I love 뭐 파란 서울.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제 좀 더 생각해서 네, 그걸 네, 만들어야 네.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아주 깨끗한 서울을 만드시겠다는 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략이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뭐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충분히 말씀을 하시죠. 아니 제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해서 네. 그동안의 민주당원으로서 저는 뭐 검찰 개혁, 재벌 개혁이라는 어떤 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모토 속에서 네. 지난 10여 년간 의정 활동을 쭉 했었고요. 저는 이제는 이제 그 더 파란 서울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부분을 서울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가 더 정말 상쾌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지난 10여 년 동안 하여튼 MB 그리고 삼성 뭐 검찰 개혁 등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신 것만큼 아마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생각하면 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호응도 별로 안 넣고 또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너는 왜 맨날 그렇게 그러냐. 되도 않는. 네, 되도 않는 얘기를 하냐. 근데 그 되도 않는 얘기가 10년 걸려서 모두가 다 거의 99.9%가 사실로 밝혀지니까요. 네. 저는 요즘 좀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사실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지니까 야 정말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그 대선 과정에서 MB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른 대통령을 뽑았다면 지금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동영이요? 아니 뭐 꼭 누구다라기보다 근데 또 그때는 국민들이 속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또 말을. 그런 마음도 또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747이 사실은 아니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혹시나 뭐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도 좀. 복권 사는 마음으로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제 대통령 막 이러니까 저 대통령 뽑아주면 뭐 내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환상. 네. 우리 박영선 의원님께서 이제 서울시장 도전을 또 선언하신 만큼 또 좋은 서울 만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기를 저희가 큰 박수로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